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앞에 글은 2004년경에 올린 글이며, 그로부터 15년이 넘은 현재 상황에서 공대, 의대, 법대 출신자들의 상황을 살펴보아라. 의사인 경우 개업 비용이 만만치 않으며, 봉직이 흔히 닥터페이라고 하는 경우 경력에 따라 월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받게 되는데, 서울 임금보다는 지방이 더 많이 받지만 지방에서의 생활비는 개인 부담이다. 변호사의 수입은 평균적으로 그보다 더 낮아졌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경우는 평균 연봉이 1억 2천을 넘으며 30대 초반에 수억 원대를 받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물론 의대의 매력이 전부 사라진 것은 전혀 아니다. 비록 주 6일 근무가 당연시되고 보험 진료 기반이기에 정부 규제가 크고 의료사고 위험도 존재하지만, 의사들의 수입은 같은 의대를 졸업하였다면 1등과 꼴등의 편차가 크지 않으며, 여러 가지 이유로 일을 그만두었다가도 다시 일을 할 수도 있고, 개업의인 경우에는 진료 과목에 따라 70세가 넘어서도 할 수 있으나 육체적 현장성이 너무 강하다. 공대나 법대인 경우에는 졸업 후 1등과 꼴등의 격차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능력에 따라 점점 더 크게 벌어진다. 저소득층 중고생들 가운데 성적이 중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에게 학원비를 지원해주는 장학사업을 10여 년 정도 하였을 때, 어, 나는 고3 학생이 지원하는 대학의 원서비를 추가로 지급하였는데 조건이 있었다. 그 지원학과가 내 마음에 들어야 했다. 이류대학에 속하는 곳에 국제경영학과 지원 원서비는 지원하지 않으면서 꿈 깨라, 네 수준으로는 절대 국제경영 근처에도 가지 못한다고 했고, 인류대의 철학과, 사회학과, 천문학과 등등도 지원하지 않았다. 전문대학의 인테리어학과는 지원하였다. 나의 원서비 지원 기준은 졸업 후 밥벌이를 할 수 있는가였다. 고교생들은 전공을 선택할 때 개 꿈꾸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공대생들은 자기 스스로 실습을 많이 하여야 하며 자기 전공과 관련된 다른 과목도 알아야 한다. 인류대 공대 졸업자들 중 교류 개폐기에 달린 릴레이의 작동 원리도 제대로 모르는 놈들을 나는 여러 번 보았다. 전공은 실전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간에 신입사원이 대학에서 뭔가를 전공하였다고 해서 그 분야의 일을 잘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저 비전공자보다야 좀 나으려니 생각하면서 잠재 능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할 뿐이다. 그러고는 재교육을 실시하는데, 국내 대기업들은 대졸 신입사원에게 최소 6주 이상, 최대 6개월까지 강도 높은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고, 교육기관에는 그저 예절교육과 지옥훈련 같은 것만 실시하고, 실제 지식은 수개월 이상씩 직무교육을 통해 가르치기도 한다. 어떤 전산 관련 회사들은 전산 전공자들을 뽑아놓고서 10주 이상 전산 재교육을 하기도 한다. 어느 조사에 의하면 중견기업 이상에 입사한 422명의 대졸 신입사원 중 무려 65.4%가 대학에서 배운 지식 및 기술의 수준과 실제 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수준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전공 졸업자들을 데려와도 당장은 별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기다려야 하므로 점점 더 신입사원을 채용하기를 꺼려하고 경력자 위주로 인사정책을 펴게 된다. 신입사원들에게 일을 할당할 때 종종 전공과 관련 없는 일이 주어지는 이유도 어차피 새로 가르칠 텐데 전공이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기업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에서 바라는 것은 실전 능력이다. 대기업 인사팀장들은 서슴없이 이렇게 고백한다. 10년 전 교과서의 지식을 배워오는 국내 대졸자들보다는 실전 교육을 받은 해외 출신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최근 일부 전문대에서 기업이 주문하는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 그런 곳을 졸업하면 취직이 거의 100% 보장된다. 내가 제일 답답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뭔가를 능숙하게 잘하려면 그것을 전공하였어야 한다고 믿는 자들이다. 이를테면 사업을 하려면 경영학과를 나와야 하는 것으로 안다. 대기업에 들어가려면 그런 식의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의사나 약사같이 어떤 면허증이 필요한 특정 전문직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일을 수행하는 데 전공은 큰 의미를 주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무역을 예로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보자. 무역이란 무엇인가? 무엇인가를 해외에서 사오거나 해외로 파는 것이다. 따라서 첫째, 우선은 상품을 보는 눈을 갖추고 시장 상황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런 것은 전공학과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다. 학교는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반추하고 현재와 미래의 변화를 굳게 예측하여 볼 수는 있어도 구체적으로 무엇이 돈이 되는지는 가르쳐 주지 못한다. 둘째,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외국어 능력이 탁월해야 한다는 말이다. 보따리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서류 하나에도 오자가 없어야 하며 잘못된 해석이나 영작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외국어는 전공과 상관없이 혼자 배워야 하는 영역이다. 셋째, 돈을 언제 어떻게 보내고 받는지를 배워야 한다. 서류상으로는 완전 무결하였어도 상대방이 나쁜 놈일지도 모르므로 결국은 돈과 상품의 인도 시기를 어떻게 맞추어 대비하여야 하는지를 배워야 한다. 학교에서는 사기꾼들에게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기껏해야 클레임 처리하는 방법들인데 해결에 시간이 엄청 걸린다. 넷째, 관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남미의 국산 화장품을 수출하는 친구가 내게 상대국의 관세 문제로 전화를 하였을 때 내가 제안한 방법은 화장품 내용물은 수입업자 A에게 보내고 케이스는 수입업자 B에게 보내면 경쟁자들보다 관세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관세를 절약하는 방법은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다. 다섯째, 협상에 능하여야 한다. 학교에서 모든 상황을 예측하여 각각의 경우 어떻게 협상하라고 가르쳐 주진 않는다. 실례를 하나 들어보자. 내가 무역을 처음 시작하였던 시기에 있었던 일이다. 신사의 나라 영국인들을 싱가포르 전자박람회에서 만나 물품을 주문하였더니 현금으로 50%를 달라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믿을 만해 보여서 나는 한국으로 돌아와 돈을 보냈다. 하지만 그 뒤 전화를 하여도 팩스를 보내도 깜깜무소식이었다. 영국 대사관이 찾아가 조치를 부탁할 생각도 했었지만 그냥 포기했다. 나쁜 놈들을 상대로 싸우려면 언제나 진이 빠진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2년 후 나는 영국의 외화 밀반출을 한 것이 아니냐는 미치고 팔짝 뛸 의혹을 관세청으로부터 받았고 세무서로부터는 손해가 입증된 것이 아니므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는데도 비용 처리를 하여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그때 내 입에서 나온 소리, 에이, 쌍. 내가 말한 것들을 무역학과에 가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꿈 깨라. 차라리 코트라에서 하는 무역 교육 코스 같은 것이 더 실용적이고 저학년 때부터 무역 실무에 대한 책들을 계속 읽고 배워야 하며 언어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언젠가 독립하여 경영자가 되기를 꿈꾸는 자들 역시 경영학을 반드시 전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의 민츠버그 교수는 경영자의 역할을 세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상징적 대리인. 둘째, 정보를 취합하고 분배하는 통로자. 셋째, 자원을 배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자 역할이다. 이런 역할들을 이론으로 배워 머릿속에 있다고 해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겪어가면서 체득하는 것이다. 외국의 유명 비즈니스 스쿨들처럼 실무 능력을 가르치거나 실전 사례 중심의 스터디를 강조한다면 사정이 좀 나아지지만 칼잡이는 직접 집단을 배워보아야 솜씨가 드는 법이다. 배워낼 집단이 없다면 경험자들이 쓴 책을 읽어야 하지 않겠는가? 수많은 경영자들이 경영을 하는 도중에 경영대학원이나 최고 경영제 과정이라는 것에 다니는 이유는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를 비춰보려는 목적도 있고 인맥 형성의 목적도 있다. 결국 진짜 공부는 사회에서 하게 되는 것이다. 요약을 하여 보자. 학벌과 전공이 좋아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어도 실전 공부는 새로 해야 한다. 학벌은 안 좋지만 전공이 취업에 유리하다면 또는 학벌은 좋지만 전공이 돈 버는 것과 거리가 멀다면 중소기업은 갈 수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실전 공부는 새로 해야 한다. 학벌도 전공도 신통치 않지만 취직을 하여야 한다면 당연히 실전 공부를 미리 하고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학벌이고 뭐가 아예 없어서 독립을 하고자 한다면 실전 공부를 해야 한다. 문제. 앞에 나온 사람들 중 실전에서 먼저 승리할 사람은 답. 학벌이고 전공이고 뭐고 개의치 않고 실전에 들어가기 전에 실무에 필요한 지식들을 먼저 획득한 사람이다. 실전에 들어가고 난 뒤에는 실전을 치르느라 공부할 시간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 내가 젊었을 때 닥치는 대로 배우라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가 참조. 2022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가? 일당직 노가다 같은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일을 잘하는 방법부터 배워 나가고 그 일과 관련된 책부터 먼저 읽어라. 현장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보고 그 사람에게 일 좀 잘할 수 있게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여라. 그 일에서 네가 인정받지 못하면 너는 무슨 일을 하여도 마찬가지다. 야단을 호되게 치는 사람 밑에서 일하는 것이 너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 너에게 훨씬 더 좋다. 부자 되는 법 같은 책들은 읽지 마라. 헛꿈만 꾸게 되면서 일확천금만 노릴 테니까. 이 무슨 일을 하건 일 못한다고 따돌림 당한 경험이 많다면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을 하는 것이 좋고 오로지 일에 대한 숙련도와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나이에 상관없이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엑셀이다. 나는 윈도우즈가 나오기 전에 도스에서 돌아가던 로토스 1, 2, 3부터 배웠고 그래프 작성 기능이 없었기에 배웠던 거. 하버드 그래픽스. 하버드 그래픽스요. 이게 모두 80년대 말이었는데 엑셀이 등장하였고 함수를 익혔다. 나이 70을 바라보는 지금은 많이 잊어버렸으니 여전히 웬만한 것은 다 할 줄 안다. 엑셀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돈과 관련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유용한 프로그램이 이 때문이다. 엑셀을 연동되는 액세스도 배워두면 좋고 궁극적으로 모스 마스터 자격증을 따면 어디에 가든 컴퓨터 사용 능력으로는 인정받는다. 모든 함수를 외워야 할 필요는 없고 나중에 일을 할 때 이런 걸 처리할 수 있는 함수가 있는데 그게 뭐였더라 하는 단계에서 그 함수를 찾아서 적용할 수 있는 수준 정도면 충분하다고 본다. 그 다음에는 다른 어떤 외국어보다 먼저 영어 공부를 해야 하는데 어중간한 실력이면 실전에서 사용할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토익 700점 직원과 토익 900점 직원이 있을 때 영어 사용 기회는 900점 직원에게 집중적으로 주어지고 그러면서 그 직원의 실력은 계속 증가하게 되지만 700점 직원의 경우에는 900점 직원이 휴가나 병가 등의 이유로 자리를 장시간 비울 때 비로소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데 당연히 900점 직원보다는 그 능력이 열등하기에 이 직원은 안 되겠어라고 찍히기 마련이다. 하지만 토익 만점자라고 해도 사고력이나 논리력이 떨어지면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게 된다. 죽어라 공부해도 영어 실력이 늘지 않으면 포기하고 영어와는 무관한 일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영어 실력을 높이고자 영어 사용 국가로 워킹 홀리데이를 가거나 어학연수를 가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한국에서 영어 실력을 웬만큼 닦은 뒤에 가면 효과가 있겠지만 중간도 안 되는 실력으로 가면 말짱 도루묵이다. 의외로 회화 공부를 영어 공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글쎄다. 미국 거지들도 영어 회화는 잘한다. 하지만 어린 자녀하고 같이 해외여행을 하고 싶다면 회화를 공부하는 것도 좋다. 그 다음에는 자신의 문과 작성과 이과 적성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스스로 파악해야 하는데 나는 각종 적성 검사들을 크게 믿진 않는다. 문과 적성은 문장 이해력이 어느 정도인가에 의해 판정될 수 있으며 이과 적성은 각종 기계들의 작동 원리에 대한 이해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의해 판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헤어 드라이어를 보자. 헤어 드라이어 속에는 모터가 팬을 돌려주어 바람이 나오고 그 바람의 강도를 선택할 수 있고 뜨거운 바람을 원하면 스위치로 강중약을 선택할 수 있다. 그 어떤 드라이어도 모터가 돌지 않으면 뜨거운 바람을 나오게 하는 히터는 작동하지 않는다. 모터가 안 도는데도 뜨거워지고 고장 난 것이 모터가 안 도는데도 뜨거워지면 고장 난 것이다. 고등학생 수준에서 헤어드라이어를 분해하고 그 원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각의 부품들, 예를 들어 모터에 달려있는 다이오드와 스위치들에 대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한 뒤 그 작동 원리를 이해한다면 이과적 재능이 탁월한 것이다. 물론 이때 모터가 돌아가는 원리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과 적성을 키우려면 중학생 때부터 각종 과학 키트들의 조립을 좋아했어야 한다.
레고 조립을 잘한다거나 공룡들의 이름을 모두 알고 있다거나 같은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초중고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스티븐 존슨의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를 자녀와 함께 읽어볼 것을 적극 권유한다. 공, 공대 전자학과나 전기과를 나온다고 해서 이과 적성 적합성이 저절로 올라가는 것은 정말 전혀 아니다. 수많은 공대 졸업자들이 겉보기에는 전문가 같지만 암기 지식의 보유자들이기에 실제 현장에서는 맥을 못 추는 경우가 많다. 당신이 공대 졸업자라면 헤어드라이어를 분해하고 얼마나 정확히 아는지 스스로 판단하여 봐라. 10중 팔구 대충 아는 정도일 것이다. 이과 출신자의 대충 아는 지식은 실전에서 전혀 쓸모가 없다. 고교 시절에 배우는 논술은 과목과 분야를 막론하고 논리력을 키우는 것이기에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논술은 인문계 논술이며 자연계 논술이나 수학 논술은 적어도 내 눈에는 영재 뽑기 문제들 같이 보인다. 당신이 20대 이상이고 문과적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공무원하고의 다툼은 판례 해석 다툼이다. 에서 하나 제시하였으나 여기서 하나 더 제시한다. 아래 내용은 등록세, 부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1999년 12월 24일 선고 982-10387 판결의 판결문이다. 밑에서 언급된 법조문들은 1999년 당시의 것이며 현재의 법조문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잘 모르는 단어들은 검색하여 이해하라. 한시사항 1. 협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을 하는 경우 원래의 공유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에 관한 권리의 이전이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5조의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공유물 분할의 기준인 지분 비율의 의미. 이 협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원래의 공유 지분에 따라 분할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및 위와 같은 법리는 여러 개의 공유물 또는 공유자산을 일괄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 요지. 1. 지방세법 제131조는 제1항 제3조에서 상속 및 무상 취득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에 대한 등록세율을 농지의 경우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의 1000분의 10으로 기타의 경우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30으로 각 정하고 있으며 제5 공유 함유 및 총유물의 분할에 대한 등록세율을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 가격의 1000분의 3으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유물의 분할이라는 함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 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로서 제3호 소정의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소유 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실질을 중요시하여 제5호에서 공유물 분할로 인한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일반적인 소유권 취득의 경우보다 낮은 등록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공유자들이 협의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원래의 공유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에 관한 권리의 이전은 단순한 소유 형태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 볼 수 없을 것이나 현재 공유물의 분할은 그 객체인 물건의 재반 사항을 종합 고려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 비율에 따라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의 지분 비율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의 비율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 공유물의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공유 지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거나 또는 원래의 공유 지분의 비율과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과의 차이에 따른 정산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원래의 공유 지분에 따라 분할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5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지분 교환의 방식으로 한 개의 공유물을 분할하여 그중 특정 부분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물론 여러 개의 공유물 또는 공유자산을 일괄하여 분할함에 있어 그 공유물을 그 지분 비율에 따라 하나하나 분할하는 대신 지분 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에 함께 고려하는 그중
한 개 이상씩의 특정 공유물을 전체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주문 원심 판결 중 등록세 및 교육세 부과 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3호에서 상속 및 무상 취득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대한 등록세율을 농지의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기타의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으로 각 정하고 있으며 제5호에서 공유, 합유, 총유물 분할에 대한 등록세율을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분의 3으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유물의 분할이라 함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 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로서 제3호 소정의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소유 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실질을 중요시하여 제5호에서 공유물 분할로 인한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일반적인 소유권 취득의 경우보다 낮은 등록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공유자들이 협의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원래의 공유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에 관한 권리의 이전은 단순한 소유 형태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제131조 제1항 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원래 공유물의 분할은 그 객체인 물건의 재반 사항을 종합 고려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 비율에 따라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지분 비율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해야 할 것이므로 공유물의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에 원래의 공유지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거나 또는 원래의 공유지분의 비율과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과의 차이에 따른 정산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원래 공유 지분에 따라 분할한 것으로서 제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이와 같은 지분 교환의 방식으로 한 개의 공유물을 분할하여 그 중 특정 부분에 대하여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여러 개의 공유물 또는 공유 자산을 일괄하여 분할함에 있어 각 공유물을 그 지분 비율에 따라 하나하나 분할하는 대신 지분 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 중 한 개 이상씩 특정 공유물을 전체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특정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 판단함이 없이 원고와 원고 2, 원고 3이 그 공유에 속하였던 그 사건 임야 11필지를 협의에 의하여 분할함에 있어 각 임야별로 당초의 공유 지분을 초과한 토지를 취득한 차실을 인정한 후 원고 등이 당초의 공유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토지는 새로운 부동산의 취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등은 위 공유물 전체를 일괄하여 공시지가 등 가액을 기준으로 공유 지분에 상응하게 분할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세는 공유물 분할에 관한 관한 법 제1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상고 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공유물 분할로 인한 등기의 등록세율에 관한 법리 오해 또는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심의 이러한 위법은 이 사건 청구 중 등록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한 판결 결과에 영향이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 이유는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취득세 및 농어촌 특별세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한 상고 이유서에 그 부분에 관한 상고 이유가 없고 따로 상고 이유서를 제출한 바도 없으며 상고장에도 상고 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원심 판결 중 등록세 및 교육세 부과 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 법원에 환송하고 원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시 위 판결문에 나오는 공유물 분할에 대한 원칙들을 최대 2시간 내에 혼자 힘으로 아주 확실히 이해하고 어째서 원심 판결을 대법원에서 파기하였는지도 이해한다면 당신은 문과적 소질이 많은 것이다. 위 판결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면 문과적성은 크게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각종 법률과 관련되어 있는 격리 회계, 행정, 건축, 무역, 금융, 공부, 공무, 법무 등의 업무에서 고위직을 탐내지도 말아야 할 것이다. 이제 다시 무엇을 배워야 할까를 생각해보자. 우선은 강 건너 저쪽에서 발생하는 일보다는 당신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중 당신이 모르는 것들에 대해 공부하면서 학습 능력을 길러야 한다. 학습 능력이 있다는 것은 전혀 모르던 것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며 그 능력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전혀 아니고 살아가면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스스로 키워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수도꼭지가 고장났을 때, 하수구가 막혔을 때, 화장실 환풍기가 고장났을 때, 생각지도 않았던 세금 고지서가 나왔을 때, 소송을 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계약을 해야 할 때, 그때마다 배워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세상 아닌가. 나는 나 자신의 너의 학습 능력을 키우고자 별짓을 다하며 살아왔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나는 한강변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앞에 강변북로와 철도와 일반 도로가 나란히 놓여 있다. 도로가 많다는 것은 교통소음이 아주 심하다는 뜻이다. 한강변이므로 유리를 전면에 많이 배치해야 하는데 밖에서 소음 측정을 하다 보니 종종 800데시벨이 넘었다. 바로 옆 고급 빌라는 수입산 삼중 유리를 사용하였으나 실내에서 낮에 48데시벨이 나왔고 좀 시끄러웠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열심히 구글링을 하였고 소음 차단 관련 논문이 영국에 압도적으로 많았음을 알았다. 마차가 다니던 길에 자동차가 다니면서 소음이 커졌으나 영국인들은 건물을 새로 짓는 대신 옛날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소음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200파운드 정도를 주고 논문 자료 하나를 구입한 후 열심히 공부하였고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을 근거로 창문 프레임을 설계하여 발주하고 유리도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실내에서 들리는 소음은 컴퓨터 펜 소리 정도로 들리는 40데시벨 이하이며 설치 당시에는 한국 유리에 관련 자료도 넘겨주었다. 이런 게 학습 능력이다. 학습 능력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도 스트레스를 받는 대신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면서 엑스터시도 느끼고 도파민도 솟아나는 것을 나는 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경우 창호 회사나 유리 회사에서 소음 방지 전문가를 찾으려고 할 텐데 나는 왜 사서 고생을 했을까? 기본적으로 나는 이른바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경험적 지식은 존중하지만 그들이 경험한 적 없는 새로운 사례에 대한 해결 능력은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과적 기질이 있으신가요? 저 앞에 읽어보니 참.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격에 맞는 일을 하라. 독자들이 보내는 질문들 중에서 내가 제일 한심하게 생각하는 질문이 있다. 여유자금 5천만 원이 있어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무슨 장사가 좋을까요? 라는 식의 질문이 바로 그것이다. 아니, 내가 당신에 대해 전혀 모르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장사를 하라고 구체적으로 지목하면 무슨 장사이건 다 잘하여 낼 자신이 있다는 말인가? 또 여유자금 5천만 원이 있을 때 하면 좋은 장사가 있다고 치면 대한민국에서 5천만 원의 자금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같은 장사를 하여야 한다는 말인가? 장사건 사업이건 간에 똑같은 자금을 갖고 똑같은 장소에서 하더라도 성공하는 사람은 한 명이고 망하는 사람은 9명이다. 또한 장사는 위치가 제일 중요하다고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장소라 할지라도 망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어설픈 이론이지만 나는 인간이 하는 일을 오직 네 부류로 나눈다. A.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 B. 기록된 것을 상대로 하는 일. C. 무생물을 상대로 하는 일. D. 몸으로 하는 일. 물론 모든 일에서든지 D에서 언급된 몸은 필요하다. 그러나 당사자가 휴가를 가도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있고 반면에 몸에 무슨 탈이 생기거나 자리를 비우게 되면 수입이 없어져 버리는 일도 있다. 예를 들어 의사가 자리를 비우면 환자를 만나지 못하지만 상인은 점원에서 가게를 맡기고 놀러 갈 수도 있다.
나는 이것을 육체적 현장성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의미에서 D 항목을 이해하면 된다. 이것의 중요성이 크면 클수록 자유롭지 못하다. 이 세상 모든 직업에는 이 네 가지 일들이 복합되어 있으나 핵심적인 부분은 각기 다르다. 사업가, 의사, 경영자, 음식점 주인, 상인, 영업사원은 A에서 두각이 나타나야 하고 변호사, 회계사, 교수, 경리는 B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 엔지니어, 건축사, 피아니스트는 C에서 농부, 축구선수, 발레리나, 성악가는 D에서 그렇게 되어야 한다.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 즉 A 부류 A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성격이다. B 부류에서 일을 잘하려면 학구열과 응용력이 있어야 한다. C에서 중요한 것은 창조성이며 D에서 중요한 것은 육체적 재능이다. 장사나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격이다. 인간의 성격은 크게 내성적인 성격과 외향적인 성격으로 나눈다. 어느 성격이 우월하다고 할 수 없으며 단지 영어 단어 introvert와 extrovert에서 나타나듯 하나는 안으로 향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밖으로 향한 성격일 뿐이다. 나처럼 양성적인 ambivert 사람들도 있다.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것이 사람을 주로 상대하여야 하는 일이라면 자신의 성격이 외향적인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매우 내성적인 사람이 장사를 한다고 치자 고객에게 인사나 제대로 할 수 있겠으며 미소를 지을 수 있겠는가? 망하기 직전의 가게들을 찾아내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을 보여주었던 신동엽의 신장개업이라는 TV 프로그램. 나는 이 프로그램을 녹화하여 직원 교육용으로 사용하였다. 그래서 장사를 못하던 사람들이 모두 내성적 성격의 소유자들이었음을 기억하라. 직장에서도 외향적인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나 쉽게 드러나지만 내성적인 사람들은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일을 하고 있는 내성적인 사람들은 성격을 변화시켜보고자 웅변학원도 다니는 등 갖가지 노력을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 성격을 개조하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일까? 1976년 영화 중에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 로버트 드니로, 조니 포스터 주연의 택시 드라이버 같은 것이 있다. 베트남전에서 돌아온 26세 청년 트래비스는 사회의 악을 쓸어버려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불면증에 걸린 야간 택시 운전기사이다. 뉴욕의 뒷골목은 쓰레기 인생들로 가득하다. 그는 그 더럽고 추잡한 인생들을 욕하고 언젠가 큰 비가 내려 모든 노물을 씻어낼 것이라고 중얼거리며 다닌다. 해병대 출신이지만 뉴욕에서는 소심하기만 한 그는 어느 날 권총 4개를 구입하고 칼도 준비한다. 그리고 총 쏘는 법과 칼 쓰는 법을 연습하고 혼자서 거울 앞에 서서 누군가를 상상하며 말투와 행동을 연습한다. Are you talking to me? 그런 연습을 거쳐 나는 대통령 후보를 암살하려고 하기도 하지만 우연히 만났던 12살짜리 창녀를 구하고자 사창가에서 피비린내 나는 총격전을 벌이면서 포주를 죽이고 영웅대접을 받게 된다. 나는 내성적인 사람들이 성격을 외향적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고 물을 때마다 이 영화를 권유하면서 어떤 시비가 생기게 되면 욕으로 대응하는 법을 미리 연습하라고 한다. 누군가와 싸울 생각을 하게 되면 성격은 변하기 마련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몇몇 학생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폭행도 당하곤 하기 때문에 죽고 싶다고 메일을 보낸 어느 내성적인 고등학생에게는 이렇게 충고하였다.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과 상의하라는 말 따위는 하지 않는다. 너만 더 괴로워지니까 말이다. 네 힘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마. 먼저 일기를 써라.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당하고 있는지를 낱낱이 기록해라. 일기 속에 복수하겠다느니, 때려 죽이고 싶다느니 그런 말은 절대 쓰지 말라. 그저 네가 얼마나 일방적으로 못된 놈들에게 불쌍하게 당하고 있는지를 눈물겹게 기록하라. 그렇게 한두 달을 쓴 뒤부터는 기회를 노려라. 그리고 어느 날 수업 중에 너를 왕따시키는 주모자에게 갑자기 가서 말은 한마디도 하지 말고 그 어깨를 몽둥이나 의자로 세게 내리쳐라. 뼈가 부러져도 좋다. 시간이 된다면 다른 녀석들도 팔이건 다리건 뼈가 부러질 정도로 내려쳐라. 단 머리는 때리지 마라. 죽어버리면 살인이 되고 마니까 말이다. 그러므로 미리 남몰래 연습을 많이 하여라. 네가 사용한 흉기는 미리 준비한 것이면 절대 안 된다. 너는 그저 우발적인 감정에 교실에서 눈에 띄는 것으로 내리쳤을 뿐이다.
물론 너에게 맞는 녀석들이 너를 폭행죄로 고소하여 경찰서에 끌려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때 네 일기장을 보여주어라. 그리고 그들을 맞고소해라. 나한테 이런 코치를 받았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 say no는커녕 yes say도 모른다고 해라. 그래도 보복이 두렵다고 절대 겁내지 마라. 한 번 더 수업 시간에 그들 중에서 한 녀석만 반을 죽여버려라. 그리고 욕을 배워라. 다시는 그 어느 누구도 너를 건드리지 않을 것이며 성격도 변하게 될 것이다. 폭력 전과자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네가 한 명 이상의 놈들에게 폭행을 당해왔다는 증거만 있으면 전과자가 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 게다가 왜 너를 때리는 놈들은 그런 걸 걱정 안 할까? 그래도 너는 전과자가 될까봐 걱정한다고? 그렇다면 주짓수라도 배우고 그들이 때릴 때 가만히 맞지 말고 이빨로 물어뜯기라도 해라. 그것조차 못하겠다면 여러 영화들에서 나오는 복수의 삶을 살아가든가. 성격을 바꾸기 위한 또 다른 시도는 여행 중에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 앞에서 해볼 수 있다. 나는, 읽어주세요, 다음. 아니요. 나는 해외여행을 할 때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한 번도 안 해본 짓거리를 시도하여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를테면 라이브 밴드가 연주하는 나이트클럽에서 마이크를 달라고 한 뒤 미친 척하고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불러 본다거나 한국에서는 전혀 입지 못하는 옷들을 태연하게 걸치고 다닌다거나 이 나이에 머리에 무스를 잔뜩 바르고 올백으로 머리를 넘겨 본다거나 하는 것들이다. 그곳 사람들은 내가 원래 그러려니 생각할 것이다. 차림새를 꾸미면, 차림새를 바꾸면 행동이 바뀐다는 것도 알아두어라. 제 아무리 젊은 녀석도 군복을 입고 술을 마시면 언제라도 개망나니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내성적인 성격을 바꾸려면 옷의 변화를 시도하여라. 휴일에 양아치 같은 옷을 일부러 입고 다니는 것도 좋다. 인도 해나 문신 같은 것으로 팔에 뱀이나 해골 같은 것을 그려놓고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해나는 한 달 안에 저절로 지워진다. 나는 양팔에 진짜 문신과 비슷한 세 개의 해나로 정갈 6마리를 그려놓고 다닌 적도 있다. 마지막으로 예전 친구들은 1년이고 2년이고 잠시 만나지 말라. 친구들은 당신이 답지 않게 행동한다고 지적하면서 변화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변화의 발목은 언제나 친구들과 가족들이 붙잡는 것도 기억해라. 그러므로 새 성격을 본래의 성격으로 인정하는 새 친구들을 사귀어라. 나도 본래는 아주 내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 남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을 아주 두려워하여 중학교 때에는 재봉틀이라는 별명도 얻었는데 남들 앞에 서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재래식 재봉틀에 발판을 밟는 다리 모습이 되었던 것이다. 그런 나의 성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 시절부터였는데 갑자기 가난의 나락으로 떨어진 데 대한 반항심 비슷한 것이 동인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여학생 앞에서는 수줍어하여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사업이랍시고 광고 대행업을 시작하면서 외향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이 개발되기 시작했고 어느 틈엔가 완전히 외향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사람들에게 비치기 시작했다. 나는 내성적인 성격을 도저히 바꾸지는 못하겠으나 사업이나 장사를 하고 싶다면 외향적인 사람을 전면에 내세우면 된다.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니라면 앞에서 말한 B, C, D의 중점이 있는 일을 찾으면 된다. 대인관계에서 생기는 성격상의 문제들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과 상담도 받았다는 30대 독자는 B 분야로 일을 바꾸고 나서야 정신의 안정을 찾았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성격 자체는 어떤 일 혹은 환경 속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문제가 되는 것이므로 자기 성격에 어울리지 않는 일은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다. 원숭이는 모두 벗겨진 엉덩이를 갖고 있지만 앉아있는 원숭이의 엉덩이는 남에게 보이지 않는다. 서 있지 못하겠으면 앉아 있으라는 말이다. 외향적인 성격이 아닌 사람들은 직장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할 때 도중에 할 말이 생각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도 할 것이고 긴장도 하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나도 한때는 그랬으니까 말이다. 오래전 나는 다국적 기업 국제회의에서
OHP 필름으로 발표한 경우는 각 필름에서 내가 반드시 말해야 할 것들을 미리 작은 포스트잇에 써서 붙여놓았다. 발표 시에는 필름을 프로젝터 위에 올려놓으면서 그 메모를 떼어 내 손에 쥐고 맥을 이어나갔다. 노트북에서 프로젝터로 투사시켜야 할 경우에는 그 포스트잇을 노트북에 미리 붙여놓았다. 농담은 물론 예상되는 질문도 미리 대비하였다. 심지어 적절한 참석자 한 명에게 이러저러한 질문을 내게 하여 달라고 부탁까지 했다. 아주 내성적인 사람들은 흔히 원고를 미리 만들어 놓고 발표 시에 그대로 읽어 나가는데 참가자들과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거의 없기에 가장 형편없는 방식이다.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어보고 연습을 수없이 거듭하여라. 일 중에는 접대받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갑의 위치에 있고 당신은 을의 위치에서 그들을 접대해야 하는 게 업무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들이 있다. 그런 일들에 현재 종사하는 사람들을 배려하여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겠다. 이런 쪽의 자격증을 따르는 사람들이 매일 일을 보내는 경우 내가 물은 것은 이러했다. 술 좋아하냐? 술 먹고 노래하며 노는 것을 너도 좋아하냐? 박정희 시대 때부터 이미 갑부였던 분들로부터 직접 들었던 이야기 한 토막이 있다. 술 좋아하던 그분이 80년대 고층 임대 건물을 건축하자 은행들이 서로 1층에 들어오고자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룸사롱이나 기생집으로 모셨는데 A은행을 낙점한 이유는 이러했다. 나를 웃기려고 지점장이 홀라당 벗고서 자기 술병에 끼운 뒤 호스트에게 시키고 한 상태에서 춤을 추던 때 정말 웃겼지. 그만큼 간절했던 거야.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난 그 지점장이 너무나 가여웠다. 무슨 일이든지 더 잘하는 방법이 있다. 군대에서 겪었던 일이다. 자대로 배치된 바로 그날 저녁 1등병 고참이 내게 시킨 일은 네모반 바닥에 물을 뿌리고 비로 쓸라는 것이었다. 네모반은 시멘트 바닥이어서 먼지가 잘 일어났다. 나는 물바가지에 물을 받아와 그 물을 손으로 뿌렸다. 물론 나는 졸병이었기에 잔뜩 긴장한 상태에서 한 대라도 덜 얻어맞고자 정말 최선을 다해 물을 조심스럽게 뿌렸다. 하지만 물 뿌리개를 골고루 한 것이 아니라 손으로 뿌린 것이었기에 어떤 곳은 물자국이 크게 생기고 어떤 곳은 물이 묻는 둥 마는 둥 하는 꼴이 되었다. 그 모습을 본 고참은 나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몇 대 쥐어 박은 후 물 뿌리는 법을 설명하였다. 그것은 가볍게 움켜쥔 손을 바가지 물 속에 담근 뒤 재빨리 꺼내면서 5손가락을 빠르게 쫙 벌리며 물을 사방에 튀기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니 시멘트 바닥에 생기는 물입자의 크기는 모두 쌀알만 하였다. 물뿌리개로 물을 뿌린 것보다도 입자가 더 고왔고 정말 예술이었다. 무슨 일이건 더 잘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나는 군대에서 맞아가며 배웠다. 군대 얘기가 나왔으니 하나 더 말하자면 내 밑으로 졸병이 들어왔는데 기수 차이는 겨우 2개월이었고 좀 뺀질이었기에 고참 상병에 금세 찍혀 툭하면 상병에게 불려나가 야단도 맞고 빠따도 맞았다. 어느 일요일 내무반에서 그 상병이 졸병을 세워놓고 드럼체로 머리를 계속 때려가며 훈계를 들어놓았다. 그런데 그게 꽤 오랫동안 지속되는 중에 갑자기 졸병이 너 죽고 나 죽자 이 18세끼야 하면서 우통을 못 입었더니 내무반 천장에 달려있던 형광등을 손으로 확 잡아뜯고 깨진 형광등을 입으로 씹으면서 자기 배를 긋고 그 깨진 형광등을 들어 상병의 배를 찔렀다. 상병은 내무반 밖으로 도망쳤으나 졸병이 연병장까지 쫓아가면서 계속 죽여버리겠다고 외쳤고 그날 저녁 그 졸병은 내무반장에게 몇 대 맞긴 했지만 고참 그 누구도 다시는 그를 건드리지 않았다. 그때 나는 꼬장을 부리려면 확실하게 부려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겪어본 경험에 의하면 가장 골치 아픈 직원은 자기 기준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바보들은 항상 최선을 다했다고 말한다는 제목의 책이 출간되었을 때 나는 그 책의 제목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 읽어보았는데 적어도 내가 개인적으로 기대했던 내용하고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기억해라. 당신의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이
실은 어리석음의 총체적 집합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일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더 잘, 더 효율적으로, 더 완벽하게 일을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통계에 의하면 사람들 중 90% 이상이 자신은 다른 보통 사람들보다 일을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미국 대학 교수들의 94%는 동료보다 더 일을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미국 어, 미국 대학 농구 선수들 중 60% 이상이 자기가 메이저 팀에서 뛸 것으로 믿지만 실제로는 5%만 그렇다. 일본 직장인들은 자신의 업무 수행 능력을 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평균 20% 이상 더 높게 생각한다. 즉, 자기도취에 빠져 있다. 사람들이 내게 웬 책을 그렇게 읽느냐고 물을 때마다 내가 준 대답은 내가 경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자기도취에 빠진 것은 아닌지, 내가 똥 묻은 개인데 겨 묻은 개를 탓하기만 하는 건 아닌지, 내 눈 속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끌만 보는 것은 아닌지, 내가 제대로 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것인지 등등이 불안하다 보니 확인을 받으려고 읽는다는 것이었다. 자, 일을 좀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음, 좀 많네요. 반드시, 첫째,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면 반드시 개선점을 찾아내라. 나는 같은 일이, 이거 그냥 다음에 읽을까요? 일을, 네, 내일 읽으시죠? 일을 더 잘하는 방법은 내일 읽는 걸로 하시죠. 네. 그리고 오늘 일을 잘하는 방법, 아니, 일을 잘하는 방법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해준 게 있어요. 좀 긴데요. If someone else is working 50 hours, you're working 100. 다른 사람이 일주일에 50시간 일하고 네가 100시간을 일하면 you will get twice as much done in the course of a year as the other company. 1년 동안 다른 회사에서 하는 것보다 네가 2배는 더 많이 할 것이다. 많이 얻을 것이다. 당연하죠. 다른 사람은 50시간이라고 네가 100시간이라면 2배를 얻는다는 거죠. 단순한 수학적인 논리입니다. 그죠? If somebody else is working 50 hours, you're working 100. You'll get twice as much done in the course of a year as the other company.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냥 네, 많이 하라는 뜻입니다. 슈퍼 하드. 사진 찍을게요. 많이 해야죠. 네, 그 얘기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창업하려는 사람한테 웬만하면 하지 말고 할 거면은 진짜 열심히 하라고. 일론 머스크도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좋은 날 되세요. 네.